저희 마을은 망했습니다. 몽골 동부 후두 마을 이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전통은 사라지고 있었죠. 그런데 2년 뒤 같은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취업률 폭등, 소득 35% 증가, 그리고 돌아온 젊은이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게르 안에 있었습니다. 삼성 TV, LG 세탁기, 현대 발전기, 그리고 매일 밤 8시 일제히 켜지는 푸른 불빛. 15세 소녀는 목동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됐고 70대 할머니는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노인도 결국 수업에 참여했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 제국주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총성 없이, 협박 없이, 오직 매력만으로 한 나라가 초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의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쳐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20년간 유네스코 산하 문화 다양성 센터에서 일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문명의 흥망성쇠, 그중에서도 언어와 문화의 전파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저는 수많은 공동체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몽골 프로젝트만큼 제 상식을 흔든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우 언회에서 발송한 자료였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몽골 청소년 언어 교육 현황 예상 밖의 급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몽골 청소년 92%가 한국어를 학습 중.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92%라니 말이 됩니까?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닙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몽골 교육부와 유네스코 합동조사였습니다. 신뢰도는 높았죠. 그런데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통계 오류입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동료 연구원 3명에게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스톤,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후속 보고서가 계속 들어왔고 숫자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234곳, 한국어 교사 517명, 한국 드라마 시청률 평균 73%. 이건 오류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현장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입국장 벽면에 대형 광고판이 10개 정도 걸려 있었는데 그중 7개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LG 올레드 TV, 현대자동차, CJ식품, 신한은행 러시아 기업 광고는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았고 중국 기업은 구석에 작은 간판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몽골입니까? 서울입니까? 저는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했고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환전소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분이세요? 영국인인 제게 한국인이냐고 묻다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라디오에서는 한국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노래 좋아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집 애들은 한국 노래만 듣습니다. 제 아내도 한국 드라마만 봐요.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차창 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건물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어 학원, 한국 화장품 가게. 이건 몽골의 수도가 아니라 서울의 어느 구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공항 광고 한국 기업 점유율 70%, 시내 간판 한글 비율 추정 50% 이상, 라디오 한국 음악 점유율 체감 60% 이상. 숫자를 적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전쟁도 없었고 식민 지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 수 있습니까?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현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바트 박사였죠. 그는 제게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스톤 박사, 이걸 보세요. 울란바토르만이 아닙니다. 지방 소도시, 심지어 초원 마을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는 거의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이건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형 변화예요? 바트 박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고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K-팝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총성 없는 정복이 진행 중이다. 무기는 콘텐츠, 전략은 공감, 그리고 몽골은 이미 함락 직전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트 박사와 함께 후두 마을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이었죠. 도시를 벗어나자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그 위에 하얀 게르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멀리서 양떼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스톤 박사, 후두 마을은 인구 350명 정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게르가 85차례 정도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마을의 한국어 학습률이 98%라는 겁니다. 바트 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8%라니 거의 전 마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이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의 이름은 바트맹흐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제 귀에는 한국어 억양이 섞여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한국식이었죠. 저는 이장에게 마을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응했고 우리는 게르 사이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게르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게르 밖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삼성 로고가 선명한 세탁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 유목민의 게르와 현대 가전제품의 조합이라니 이 광경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중앙에는 전통 난로가 있었지만 한쪽 벽면에는 LG 냉장고와 삼성 TV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선반 위에는 한국 라면과 고추장이 보였고 벽에는 방탄소년단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부모, 그리고 손녀까지요. 모두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바트 박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게르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유입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자체가 변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게르 85차례 중 61채의 TV가 삼성 제품이었고 14채가 LG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점유율이 75%였죠. 세탁기는 68채가 한국산이었고 냉장고는 53채였습니다. 심지어 발전기까지 현대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장님, 왜 한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 바트맹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싸지만 오래 못 갑니다. 1년만 지나면 고장 나죠. 러시아 제품은 튼튼하지만 너무 무겁고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은 다릅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고장이 잘 안 나요. 초원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수리하러 도시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리니까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선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통이 기술을 선택하고 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장은 저희를 한 게르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십시오. 우리 마을의 진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게르마다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모두 푸른색이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빛이었죠.
저는 게르 밖으로 나가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85채의 게르에서 푸른 불빛이 일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초원 위에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죠. 모두 같은 시간에 TV를 켭니다. 저녁 8시, 한국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바트 박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초원의 밤이 한국 드라마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니 이게 현실입니까? 저는 이장의 허락을 받고 한 게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글 자막이 떠 있었죠. 놀라운 건 두 사람 모두 자막을 따라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더듬더듬 읽었지만 손녀는 유창하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울자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녀가 웃자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다. 감정의 공유다. 게르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여전히 푸른 불빛들이 보였고 바람에 실려 한국 드라마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드라마를 보냈다. 그리고 초원은 그 드라마에 빠져들고 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게르 밖의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한 소녀가 초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목동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먼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목동 소녀가 한국어를 한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어 하십니까? 저는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아이스루예요. 15살이고 한국어 공부한 지 3년 됐어요. 지금 토픽 6급 준비하고 있어요. 토픽 6급이라니 그건 한국어 최고 등급 아닙니까? 15살 목동 소녀가 최고 등급을 준비하고 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단어장 앱이 켜져 있었고 토픽 고급 어휘 2000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공부합니까? 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저는 단어를 외워요. 하루에 50개씩 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5000개 정도 외웠어요. 5000개라니 대학생도 쉽지 않은 분량 아닙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죠.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영어나 중국어가 더 유용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아이스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제 날개예요.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제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당신의 게르를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이스루는 기꺼이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게르로 걸어갔습니다. 게르 앞에는 양 10여 마리가 묶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스루가 게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아직 주무세요. 게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방탄소년단 포스터가 7장이나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서울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강남, 명동 같은 곳들이었죠. 작은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22권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다 봤습니까? 네, 다 봤어요. 어떤 건 3번씩 봤고요. 이제는 한국 뉴스도 거의 다 알아들어요. 아이스루는 책상 서랍을 열어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10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8년 토픽 6급 합격 한국대학 입학.
2030년 대학 졸업, 한국 기업 취업, 2033년 영주권 취득, 2035년 한국 국적 취득, 가족 초청. 15살 소녀의 인생이 이미 20년 앞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저는 공책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죠?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울란바토르에서 식당 일하세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때 게르 안쪽에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스루가 몽골어로 저를 소개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앉혔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손녀의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리라고 합니다. 이 초원에서 72년을 살았죠. 낙타를 키우고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초원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손녀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작년에 제 낙타 5마리를 팔았습니다. 손녀의 학비를 마련하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낙타 5마리면 얼마입니까? 몽골 돈으로 900만 투그릭, 한국 돈으로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 한 마리는 바트르였어요. 42년을 함께한 낙타였죠. 제가 젊었을 때부터 키운 낙타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2년의 추억이 500만 원에 팔려 나간 겁니다. 그 돈으로 손녀의 한국어 교재를 사고 인터넷 비용을 내고 토픽 시험 비용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트르를 보낼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손녀가 한국에 가서 성공하면 바트르도 기뻐할 겁니다. 낙타는 늙어서 죽지만 손녀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려 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2년의 추억을 판 할머니와 10년 계획을 세운 15살 소녀였습니다. 게르를 나오며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문화 전파가 아니다? 문명의 이동이다. 한 나라의 드라마가 다른 나라 소녀의 인생을 설계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낙타가 그 꿈의 발판이 되었다. 초원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스루는 다시 양떼를 몰고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소녀는 몽골 초원에 서 있지만 그녀의 꿈은 이미 서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후두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저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인터뷰 기록이 가득했죠. 숫자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학습률 98%, 한국 제품 점유율 75%, 한국 드라마 시청률 92%,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학자로서 20년간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너무 완벽한 곡선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건 과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징후죠.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닐까요? 혹시 이건 일시적 유행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저는 연구 자료를 정리해서 3명의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교수, 파리 소르본 대학의 마리 박사, 그리고 도쿄 대학의 다나카 교수였죠. 모두 문화 인류학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온 건 데이비드 교수의 메일이었습니다. 스톤, 자료 잘 봤네. 흥미롭긴 하지만 과대 해석은 금물이야. 한류는 일시적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아. 10년 뒤면 또 다른 트렌드로 바뀔 거야. 학술지에 내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네. 마리 박사의 답장도 비슷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몰입한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지만 이건 미디어 소비 패턴일 뿐이에요. 문화적 정체성까지 바뀌었다고 보기엔 너무 성급해요. 다나카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스톤 씨, 혹시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건 아니죠? 이 자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객관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제가 본 것은 현실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트렌드라고 치부했습니다. 아이스루의 10년 계획을, 올 할머니의 눈물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후드 마을로 향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현장이 증명해 줄 겁니다. 만약 제가 옳다면 현장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줄 것이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바트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 의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한국어 교사 정식 채용 여부예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저는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르 안에 100여 명 가까운 주민이 둘러앉아 있었죠. 마치 작은 국가의 국회 같았습니다. 이장 바트맹흐가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 정식 교사를 초청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교육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노인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의 이름은 도르지였습니다. 이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몽골어로 살아왔습니다. 칭기스칸도 우리 아버지도 모두 몽골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어를 배우느라 몽골어를 잊어가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은 이제 몽골 전통 노래도 모릅니다. 한국 노래만 부르죠. 이게 옳은 겁니까? 도르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남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바트였습니다. 도르지 어르신,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몽골어만 해서는 취직을 못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마을 청년 31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고 월급이 평균 35%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바트의 말에 젊은 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르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돈이 전부입니까? 정체성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우리는 몽골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어르신, 아무도 몽골인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어를 하나 더 배우자는 겁니다. 언어를 지키려다가 삶을 잃을 수는 없어요. 바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게르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찬성과 반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의 전쟁이다. 전통과 생존 사이의 충돌이다. 논쟁은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노인들은 정체성을 외쳤고 젊은이들은 생존을 외쳤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년들은 갈등했죠. 이장 바트맹흐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사 정식 채용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모들의 손이 먼저 올라갔고 이어서 중년들의 손도 올라갔습니다. 일부 노인들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73표입니다. 반대는 27표. 한국어 교사 정식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이장의 선언과 함께 게르안이 술렁였습니다. 젊은이들은 환호했고 노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르지는 고개를 떨구고 게르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해 보였죠. 그날 밤 저는 게르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하수가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게르의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선택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킬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혁명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투표로 시작된다. 오늘 후두 마을은 73표로 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목격했다. 투표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울란바토르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지냈죠. 학계의 냉소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후두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 교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게르 여러 채
앞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한국어 교실 매일 오전 9시, 한국 문화 체험 매주 토요일. 간판 글씨는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 파트맹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톤 박사님, 오셨습니까?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민주 선생님의 수업이 있어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장을 따라 마을 중앙의 큰 게르로 향했습니다. 게르 입구에는 후두 마을 한국어 학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20여 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계절에 대해 배워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들의 목소리가 게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을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민주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의 28살 교사였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이민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초원 한가운데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첫 수업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제가 서울에서 본 그 어떤 학생들보다 강했어요. 이민주 선생님은 하루 6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어린이 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청년 반,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성인 반이었죠. 심지어 주말에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반도 운영했습니다. 노인분들 수업이 제일 힘들면서도 제일 보람 있어요. 발음도 어려워하시고 단어도 잘 안 외워지시는데 그래도 매주 빠짐없이 오세요. 지난주에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청년 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아이스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죠. 자, 오늘은 면접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한국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민주 선생님의 말에 아이스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스루입니다. 몽골 동부 후두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게 꿈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좋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도 억양도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석 달 전 초원에서 만났던 그 소녀가 이제는 면접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마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이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대 이하 한국어 구사율이 92%에서 96%로 상승했고 한국 기업 취업자는 17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수입은 평균 35%나 올랐죠.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1명의 취업자에게는 31 가족이 있었고 35%의 수입 증가는 더 나은 식사,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 반 수업이 열리는 게르 앞에 70대 할머니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는 올 할머니도 있었죠. 아이스루의 할머니였습니다. 올 할머니 수업에 오십니까?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올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녀가 한국어를 하는데 저만 못하면 쓸쓸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잘 안 외워지지만 그래도 배우려고요. 게르 안으로 들어가니 15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주 선생님이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섞여 나왔습니다. 발음은 어설펐지만 진지한 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민주 선생님이 다음 문장을 가르쳤습니다. 잘 지내요. 따라하세요. 잘 지내요. 수업이 끝나고 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툰 발음으로 그러나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톤 박사님, 저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그 한 문장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2년을 초원에서 살아온 할머니가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녀와 같은 언어로 대화하기 위해서였죠. 그 서툰 발음 속에는 자존심보다 자부심이 있었고 포기보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게르 앞 광장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고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한국 발라드였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초원의 밤하늘 아래 몽골 아이들의 한국 노래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아니었죠. 한국의 진짜 힘은 감정이었습니다. 드라마로,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석 달 만에 마을이 변했다. 숫자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희망이었다. 이 마을에는 이제 희망이 있다. 한국어로 말하는 희망이. 변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문명의 전환기를 지켜보며 그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후두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런던의 호텔에서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는 소식이었죠. 제목은 초원의 배신, 정체성을 잃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후두 마을이 나왔고 러시아어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몽골의 한 마을이 전통을 버리고 한국 문화에 함몰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침략의 전형적 사례다. 러시아와 몽골의 오랜 우정이 한국 드라마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영상은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게르 안에 한국 제품들만 클로즈업되었고 아이들이 한국 노래 부르는 장면만 반복되었죠. 맥락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보도가 아니라 선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 반응이었습니다. 웨이보와 틱톡에는 몽골 문화 식민지화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대 없이 몽골을 점령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 침략이다. 다음은 중국 차례다. 댓글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죠. 저는 바트 박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몽골 정부도 난처해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후두 마을은 괜찮습니까? 아직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제게 온 메일이 100통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제 논문이 유럽 문화 인류학 저널에 게재됐다는 소식이 퍼진 뒤였죠. 스톤은 학자가 아니라 한국 로비스트다. 객관성을 잃은 편향된 연구다.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았나? 메일 대부분이 비난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존경하던 선배 학자들도 학술지에 반박 논문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저는 20년간 쌓아온 학계 명성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두 마을에서 터졌습니다. 일주일 뒤 바트 박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스톤 박사,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서둘러 울란바토르로 날아갔고 다음 날 새벽 후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이장 바트맹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을 공동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국 농업회사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초원에 온실을 짓고 채소를 키우자는 겁니다. 수익도 나누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노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마을 공동 목초지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노인들은 그곳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며 한국 회사에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다시 마을 의회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이 모였고 분위기는 석 달 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도르지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300년간 지켜온 땅을 한국 회사에 내준다고요? 이건 배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몽골인도 아닙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물건을 쓰고 이제는 땅까지 내주자는 겁니까? 대체 우리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젊은 층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 땅은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온실을 지으면 일자리가 20개 생기고 마을 수익도 늘어납니다. 왜 기회를 버립니까? 기회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다 넘겨주면 뭐가 남습니까? 논쟁은 격해졌습니다. 한쪽은 생존을 외쳤고 다른 쪽은 정체성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존도 중요하고 정체성도 중요했죠. 우리는 더 이상 몽골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도르지의 외침이 게르안을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젊은이들도 중년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장의 게르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단 한 문장을 썼습니다. 정체성과 생존이 충돌할 때 문명은 가장 큰 시험을 받는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투표는 다음 주로 미뤄졌고 주민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각자의 게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천둥이 초원을 흔들었죠. 번개가 게르 위로 떨어졌고 마을의 발전기가 멈춰섰습니다. 순간 모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게르를 때리고 있었고 번개가 초원을 하얗게 밝혔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게 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마을의 갈등에 답하는 것 같았죠. 폭풍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머릿속에서는 도르지의 외침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몽골인이 아닙니까? 동이 트자 비가 멎었습니다. 저는 게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초원은 젖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어 학당 앞에 아이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진흙투성이 신발을 신고 그래도 아이들은 모였습니다. 이민주 선생님이 게르 문을 열자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장 바트맹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게르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장님, 스톤 박사,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갔습니다. 폭풍은 항상 지나가죠. 하지만 길은 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가도 길은 남는다. 초원은 젖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결심은 마른 땅보다 단단했습니다. 2026년 봄, 저는 1년 만에 후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학회에 참석했고 제 논문을 방어했습니다. 비난도 많았지만 지지하는 학자들도 생겼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끝없는 초원과 푸른 하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차를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후두 한국어 교육 특화 마을 한몽 문화교류 시범지.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그 아래에는 작은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저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게르마다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 간판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신의 게르, 이민수 가족, 김양떼 목장, 몽골 사람들이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광장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들이 땅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글이었죠. 사랑, 하이맹, 미레이. 아이들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고 서로에게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스톤 박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주 선생님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본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몸은 더 건강해 보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1년 전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1년 만입니다. 마을이 완전히 변했군요. 네, 박사님. 저도 놀라워요. 처음엔 제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배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열정은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보다 여기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장 바트맹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1년간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자료를 펼치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자가 31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고 한국 유학생은 42명이나 됐습니다. 한국 관련 수입은 마을 전체 수입의 52%를 차지했죠. 1년 만에 거의 절반이 한국과 연결된 겁니다. 이장님, 작년 갈등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온실 프로젝트는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공동 목초지는 건드리지 않고 마을 가장자리 땅을 사용했죠. 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젊은이들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온실에서 일하는 주민이 18명입니다. 노인 중 3분도 일하고 계세요. 도르지 어르신은요? 이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지난 겨울 손자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을 때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지금은 직접 한국어 수업도 들으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르지 어르신이 한국어 수업을요? 네, 손자와 대화하고 싶으시대요. 손자가 한국어로 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노인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이게 바로 변화의 실체였습니다. 아이스루는 어떻게 지냅니까? 이장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사님, 아이스루를 직접 만나보세요. 지금 학당에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어 학당으로 향했습니다. 게르 안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스루가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희망. 따라 써보세요.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 쓰는 동안 아이스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스톤 박사님, 오셨어요. 1년 만에 본 아이스루는 키도 크고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죠. 1년 전 초원에서 만난 그 조심스러운 소녀는 사라지고 당당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게르 밖에 앉았습니다. 아이스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로고가 선명한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박사님, 저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한국어 학과요. 토픽 6급도 287점 받았어요. 거의 만점이에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10년 계획을 세웠던 15살 소녀가 이제 그 계획의 첫 단계를 이뤄낸 겁니다.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목동 소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스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해요, 박사님. 그런데 저 혼자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할머니를 두고 가야 하니까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십니까? 할머니는 가라고 하세요. 당신 꿈을 이루라고요. 근데 할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 한국어로 저랑 대화하세요. 서툴지만요. 저는 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게르 앞에서 양털을 손질하고 계셨죠. 1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올 할머니, 1년 만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스톤 박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세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문장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한국어 많이 늘으셨습니다. 손녀랑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손녀가 서울 가면 전화로도 한국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아이스루가 서울 가는 거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초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낙타가 손녀의 날개가 되었어요. 바트르를 보낼 때는 슬펐어요. 42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후회 안 해요. 손녀가 꿈을 이뤘으니까요. 바트르도 기뻐할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학자로서 20년간 유지하던 객관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었고 이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마을 입구 언덕에 올라 후두 마을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85채의 게르에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불빛이었죠. TV 불빛. 그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초원을 수놓았습니다. 1년 전 이 마을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고 정체성과 생존이 충돌했죠. 하지만 지금 이 마을은 답을 찾았습니다.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전통에 미래를 더한 겁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마음에 담아뒀던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전파가 아니다. 선택이다. 강요된 변화가 아니라 꿈의 이주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희망을 보냈다. 그리고 초원은 그 희망을 선택했다. 2027년 봄, 저는 런던 왕립인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서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자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편향된 학자, 한국 로비스트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몽골 초원에서 목격한 변화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후두 마을의 위성 사진이었죠. 밤에 촬영된 사진이었는데 85개의 푸른 불빛이 초원 위에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무엇일까요? 가로등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TV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정의 불빛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몽골 전체 지도였는데 색깔이 특이했습니다. 행정구역선이 아니라 한국어 사용 밀도에 따라 색칠되어 있었죠. 울란바토르는 진한 파란색, 지방 도시들은 중간 파란색, 그리고 후두 마을 같은 초원 지역도 연한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경선으로 그린 지도가 아닙니다. 언어권으로 색칠한 지도입니다. 몽골이라는 국가 안에 한국어라는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1년 전 제 연구를 일시적 트렌드라고 평가했던 그 교수였죠. 스톤, 이게 정말 몽골입니까? 아니면 서울 교회 지역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아니라 진지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분명히 몽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침략이 아닙니다. 초대였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냈죠. 한국은 영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확장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이스루의 사진이었습니다. 초원에서 양을 치던 15살 소녀, 그리고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든 16살 청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 소녀는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에 이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제국의 힘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확장되는 제국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리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톤, 이것이 문화 제국주의는 아니라는 겁니까? 약소국의 정체성이 강대국 문화에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후두마을 의회 영상이었죠. 73표 대 27표로 한국어 교사 채용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투표였습니다. 민주적 선택이었죠. 그들은 총구 앞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희망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와 다른 점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톤 씨, 그러나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약소국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도르지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듣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노인이 이제는 배우고 있었죠. 교수님, 그들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습니다. 게르는 여전히 있고 양떼는 여전히 초원을 누빕니다. 다만 그 게르 안에 TV가 추가됐고 목동의 손에 스마트폰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융합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1년 전의 조롱은 사라지고 진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데이비드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톤, 솔직히 말하겠네. 1년 전 자네 논문을 읽었을 때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오늘 발표를 보니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시대의 변화야. 그의 악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학자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죠. 한 달 뒤, 저는 다시 후두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도 찾아오고 있었고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팀도 왔더군요. 후두 마을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한몽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저는 마을 입구 언덕에 올라 드론을 띄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게르에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그 광경을 담았죠. 85개의 푸른 불빛이 초원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총으로 문명을 재단해왔습니다. 로마는 검으로, 몽골은 말로, 영국은 대포로 세계를 정복했죠.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건 다른 종류의 정복이었습니다. 한국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나눴죠. 언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의 후두마을은 더 이상 외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과 울란바토르의 오후 사이에 하나의 언어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다리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평화의 경로, 브리지 오브 하모니. 그날 밤 저는 게르에 앉아 연구 노트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이 년간의 기록이 가득한 노트였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 20년간 문명을 숫자로 읽어온 학자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나는 수많은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몽골 후두 초원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초원의 밤하늘이 보였고 북극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게르의 불빛들이 하나둘 깜빡였죠. 숫자는 변화를 기록하지만 꿈은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을 보냈습니다. 그 희망이 초원을 건넜고 15살 소녀의 인생을 바꿨으며 70대 할머니가 외국어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문장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 나는 목격자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년간의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게르 밖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초원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아래 게르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야기였고 희망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차갑게 제 얼굴을 스쳤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게르 안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 음악 소리를, 아이들이 부르는 한국 노래를, 그리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건네는 서툰 한국어를. 몽골의 초원에서 나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닌 선택의 시대였고 정복이 아닌 공감의 시대였으며 국경이 아닌 꿈으로 그려지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초원 위로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짧은 빛이 하늘을 가로질러 사라졌죠. 그러나 게르의 불빛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전기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이었으니까요. 저는 게르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21세기 총성 없는 정복이 완성되고 있다. 무기는 콘텐츠, 전략은 공감, 그리고 결과는 선택이다. 한국은 초원을 정복하지 않았다. 초원이 한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의 순간을 기록한 마지막 목격자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이 년간의 연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후두 마을의 새로운 하루였고 한몽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이었으며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페이지였습니다.